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슈 삼합 공식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좀 관심을 갖던 또 정치 주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네. 어제 홍장원 전 네.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네, 홍장원 1차장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싹 다 잡아들여, 네. 싹 다 체포해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참 좋아했습니다. 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다. 그런데 평양. 평양에서는 그런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라기보다도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정말 간곡하게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표현했다. 네. 북한, 평양을 이야기한 거는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인을 체포해서 벙커에 수갑 채워서 갖다 놓으면은 이건 북한이지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홍장원 1차장은 본인은 12월 당시에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다른 군 조직 내부에 그대로 둔 걸 보면은 군 조직 내부를 바로 정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둔 걸 보면은 2차 군사 개입, 2차 계엄 또는 2차 군사 계엄이 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홍장원 차장 얘기가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이게 실패로 돌아갔구나. 윤석열이 한 또 그런 생각 들고 또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하고 등등은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네. 홍장원 차장은 좀 이렇게 양심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결국 그 사회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그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 시스템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조금씩 이제 상황이 수습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아직도 이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장원 차장 얘기한 것처럼 네. 민주주의나 이런 뭐 가치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나 뭐 이런 뭐 윤석열 일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일당이죠. 네, 일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수준밖에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지만 많은 이제 또 관료들과 또 공직자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 뭐 아시겠지만 국회에 그때 난입했던 군인들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태가 이렇게 수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좀 괜찮다,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답변을 보면서 그나마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또 그런데 또 반대로 또 하는 또 답변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던데,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이 또 주목했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사태 처음부터 좀 주목했던 건데요. 네. 그 오세훈 시장님,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 딱 들으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이네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 사태 초기부터 대선 주자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왔어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대놓고 그러셨고요. 집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지금 미국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준표 시장 트럼프 가서 트럼프가 초청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셨는데
가셔서 호텔방에서 그걸 보셨다고 해요. 저희랑 입장은 똑같아요. 유튜브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TV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걸 왜 눈여겨봤냐면 지금 이제 사실 그 조기 대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만약 타는 지금 스케줄대로 되면 조기 대선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슴 설레하고 가장 이제 나서고 계시는 분들은 여당 인사들이다. 아, 오히려. 예. 지금 특히 이제 지지자들을 보면요. 여당 지지자들을 보면 마치 이제 이게 민주당과 뭐 이쪽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며칠 전 그 아마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SNS, 예. 예, 본인을 아예 대선 주자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아, 스스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아닌가. 들떠 있다. 네. 지금 또 여당 지지율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호남에서도 뭐 윤석열 뭐 피의자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네, 하니까요. 호남에서요. 네. 예. 사실입니까 이게? 근데 뭐 이제 뭐 여론조사의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라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또 그 기준에서는 그 김문수 장관이 또 1위를 계속 하고 갤럽이나 계시잖아요. MBS에서 그러니까 나오죠. 사실 이 대선 주자들은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게 또 썩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석선도 지금 복잡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각자의 그런 이익을 챙기는 모습, 그다음 계산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이 내란 수계 우두머리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변론기일은 참석하지만 공수처 조사는 계속 네, 거부하고 있죠.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안 되고 있고. 네. 자, 공수처 조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일단 공수처 조사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좀 전에도 이제 공수처 뭐 한 일이 없지 않냐 무용론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네. 공수처가 없었다면라는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공수처가 없이 오직 검찰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연 검찰에서 이렇게 재빨리 특수본에서 내란 수사 우리가 하겠다. 예. 우리가 내란 수사 할 거야라고 이렇게 우겼을까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검찰은 이상민 네. 왜 수사 안 합니까? 이상민 전 장관 단전 단수 조치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술까지 나왔는데 네.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뭉개면 공수에 넘겼는데. 네. 근데 검찰이 뭉개면 뭉갤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있으니까 네.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 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수처 어떻게 보면 때리기가 가장 좋은 어떤 조직이잖아요. 신생 네. 조직이고. 그런데 최근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굉장히 크게 공수처 예. 구속영장 친날 저녁 먹었다. 와인 먹었다. 저녁 밥값 무려 40만 원 이러는 거예요. 예. 5명이서. 예. 그런데 그거를 모든 언론사에 다 받아쓰면서 와인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뭐 와인은 가져갔고 수사관들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와인은 가져간 거고 맥주는 2병을 시켰는데 탄산까지 시켰다.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밥만 먹어도 그게 뭘 시켰는지도 다 이게 메뉴까지도 상세하게 그러네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김용현 계엄 당일날 뭐 했나 보니까 점심값으로 10명이 90만 원. 10명이 90만 원이면 1인당 9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공수처 40만 원에 5명 40만 원에 들떠가지고 막 400만 원어치 먹은 줄 알았어요. 네. 막 때리고 모든 언론사가 다 했는데 계엄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총 쓴 업무 추진비가 3,800만 원. 계엄 추진비입니까? 계엄하기 위해서 90만 원어치 1인당 9만 원짜리 식사하는 네. 그 것에 대해서는 뭐 언론사가 조용해요. 잠잠해요. 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친날 뭐 했냐, 밥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마셨냐, 메뉴는 뭐였냐 하면서 막 때리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할 일이 사실은 특검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특검 되고 있습니까?
발목만 잡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무산시킬 수 있는 네. 것이 지금 국회 현실인데 그런데 특검이 할 일인데 뭐 공수처가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공수처 뭐 그동안 해가지고 몇 건 기소했는데 얼마를 썼냐. 공수처에 대한 예산 나오잖아요. 막 다 혈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용현 밥값 이런 거. 예, 그것도 혈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 쓰진 않아요. 저는 진짜 공수처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검찰만 바라보고 검찰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제발 검찰 이 사건을 제발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 안 그렇지만 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장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만약에 강제 구인이 뭐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상으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거 날인도 거부하고 있고 뭐 등등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경호실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빨리 사건을 그냥 검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기소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 넘기면은 모르겠습니다. 검찰하고 윤석열 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라고 지금 방법 되는 건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구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 이 경우에는 조사실에 가서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는 것까지는 영장의 네. 효력을 할 수 있는데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그러면 끌어다 질질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고 현재 대통령이 질질 끌려다가 어차피 진술할 거 아닌데 끌어다 앉히는 것이 이제 각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긴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압수수색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경호처에서 지금 그 규정을 두고 그 형사소송법 규정을 두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법 이제 올라간 특검법 이전의 특검법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그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대법원에서 그 배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경호처에서 이걸 주장하고 하는 그 규정 주장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상 없죠. 없어요.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이 공수처라서 아닌 게 아니고요. 그 강제 수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지금 불러다가 옛날처럼 둘겨 패서 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검찰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래질 것이 없이. 근데 만약에 검찰에 가서 윤석열이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검찰하고 딜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공수처의 수사의 한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공수처가 왜 등장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미 그 검찰이 뭔가 좀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다 군인들이에요. 다 기소가 됐어요. 예, 다 구속 기소가. 예, 구속 기소. 경찰 둘이 하고. 예, 군인하고 네. 이쪽인데 네. 정작 지금 이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인물들은 그 강요들이거든요. 강요 플러스 참모들. 예, 참모들 그다음에 분명히 검찰이 관여했을 거란 말입니다. 검찰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혐의 없음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도 검찰은 지금 자기들 쪽으로 불똥을 튈 수 있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부 검찰이 기소 독점해가지고 수사 기소로 독점하고 쥐고 있었으면 이 정도도 못 왔습니다. 못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검찰로 넘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제 공수처에 대한 비판 때문인 건데 네. 넘겨서 만약에 저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부 조사에 협조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맞출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죠. 사실 있어요. 시간들 때문에 예. 저는 빨리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방법 중에 생각합니다. 하나다. 예. 사실은 뭐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계속 뭐 앉혀놓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조사했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확보했어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수사 상황을 계속 알려주는 것밖에 더 안 네.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더 이상 뭐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무용하다면은 검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일입니다. 이게 다들 알지만 구속된 이후에 10일이에요. 네. 또 일부 협정 본 게 10일만 공수처가 하고 10일은 검찰이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기는. 그렇죠. 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10일 다 안 채우고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든가나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기소하면 돼요, 공수처가 그냥. 아무것도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아무것도 응하지 않는데 계속 사건을 갖고 있다. 네. 이거 자체는 왜지라는 의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면 넘기는 것도 무슨 방법이다. 아니 한편으로는 좀 전에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 이상민 장관 건도 지금 받았거든요, 공수에서. 이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서 진술을 얻어서 이상민을 좀 추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순서가 이제 논리적 순서는 그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공수처가 왜 이 모양이냐 쉽게 왜 이 모양이냐에 대한 뭐 이게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답답함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 이 상황에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상민과 윤석열을 동시에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건데 공수처 법이 좀 희한해요. 희한한 게 그 공수처의 공수처 검사, 그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공수처의 행정 직원까지 법률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직원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사처 검사는 25명이네. 그 다음에 수사관은 40명이네. 그리고 그 밖의 직원, 행정 직원은 20명 이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면 애초에 이제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공수처를 아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분들 상당수가 공수처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밀어붙이니까 할 수밖에 없게 패스트트랙 올리고 시끄러웠잖아요.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법은 통과시키자. 하지만 최대한 이걸 힘을 빼자라는 이유로 온갖 제약을 다 걸어놨어요. 약간 이게 누더기법이었다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면서 이게 엉망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공수처 처음 초기 시작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자치대 단체까지 찾아다니면서 직원 파견 좀 해달라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파견하면 이제 적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제가 들었던 게 이제 경기도의 어느 작은 시였는데 그 시 공무원에 들어서 찾아와서 공수처가 여기까지 와서 국어를 하더라. 경기도 시까지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공수처가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가 소방청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단전 단서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다른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상민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상민도 저는 지금 국회 어제 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상민을 임의 조사로 해서 진술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다른 그 밑에 단전 단수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상민을 불러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상민 먼저 부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술 관련해서 좀 총론적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 이제 지금 진술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초점을 받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다 아시겠지만 현재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기소된 이후에 진술 조서를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전부 증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형사 증거에서는 크리티컬한 증거들이 아니에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으면 기소해가지고 공소유죄나 아니면 유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전혀 바뀌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다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진술을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부인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법정이나 직접 출석하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이 딴 데는 안 가도 여기는 갑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출석을 하고 오늘도 추측컨대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김용현이 증인으로 1호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아마 신문을 하는데 오늘 분위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김용현을 굉장히 지금 믿고 있어요. 김용현이
계엄 포고령도 베꼈는데 잘못 뺏긴 거고 그렇죠. 그 최상목한테 준 그 지시도 업무 지시죠. 사실은 쪽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비상계엄시 업무 지시입니다. 업무 지시다. 거기에 비상입법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지시 문건에 이 쪽수를 표시하는 듯한 숫자 8이 있다고 하죠. 8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최상목 그리고 조태열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더 줬을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냐 추측이긴 한데 기획재정부 장관 줄 거 놓고 그게 8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다른 뭐 예컨대 외교부 장관 2. 네. 이 추측이에요. 네. 뭐 이렇게 가기부 장관 뭐 3.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들을 지금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특히 국무위원들이 지금 싹 다 빠져 있는데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윤석열 피소추에는 최상목이 받았다는 그 쪽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그거는, 진짜 코미디인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게 코미디입니까?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참 법조인이 맞나 아니면 참 책임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걸 믿을 거라고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와서 무슨 얘기가 벌어질지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언론만 봐서 언론만 이제 말한 것만 저기 모아놔도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럴싸한 답변을 저도 변호사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나 관련자가 헛소리 같은 답변을 하면 화가 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답변이 될 일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2차 때 그때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윤석열의 답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 보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게 윤석열입니다. 본인이 불렀어요. 1차로 하자. 첫 번째. 1차로 하자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불러서 주신문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왜 1차를 불렀을까? 이게 이제 뭐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둘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이제 한계는 없는데 이 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윤석열 측에서 그 증인을 대거 소환했는데 다 이제 채택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 부른 사람들 대부분이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그 김용현과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부정선거.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이제 의혹 뭐 그쪽이 이상은 의혹일 테니까 의혹이 계엄의 이유가 된다고 여전히 찰떡같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하면 말씀하십시오. 부정선거가 의혹이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거는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영장제도라는 헌법 제도를 파괴하는 거군요.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내란 목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집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부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그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이 다 김용원이 다 있고 나는 그냥 바지였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두머리가 김용현이고 나는 주요 종사. 적절한 말을 모르겠네요. 임무 종사자다. 난 부안해도. 부안해동자다. 제가 바지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몰아가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용현이 이걸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수개가 되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향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보이는 그 티격태격이 매우 볼만할 것 같다. 부정선거도 있죠. 포고령 얘기도 있고 뭐 쪽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문제는 이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도 가능해요. 지금 추측하는 게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한테 반말은 하지 않겠지만 질문하는 모습, 신문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이제 국회 측에서 분리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좀 분리 조치에 돼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하여튼 뭐 요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용현이 무조건 자기가 좀 약하게 받으려고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시킨 대로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단서가
이제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야, 너가 했잖아.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근데 김용현은 자기 부하들한테 나는 제대로 사람을 빼라고 그랬는데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그랬다라는 식으로 부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야, 이거 너가 썼잖아. 그러면 김용현이 그거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하면서 누군가 자기가 업무를 시켰는데 네. 그거를 작성을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미처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희대의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네. 생방은 되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 다 녹화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봤지만 결국은 다 알게 돼요. 그 질문하고 네. 답변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어떤 게 될지, 그리고 둘 다 아주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싸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반대 신문을 이제 탄핵 이제 소추안 쪽에서 할 텐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신문, 반대신문, 뭐 제주신문 뭐 네. 계속 왔다 갔다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난 거를 반대 신문하는 쪽에서 파고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대 신문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라서 아마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네. 답변을 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한다고 네. 하면 국회 소추인 측에서 질문을 또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김용현이 약한 부분들, 그럼 또 김용현이 또 얘기를 하면 윤석열 보고 있다. 그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날 가능성이 그러면 그렇죠. 네. 재판부가 말 막을 거고 네. 뭐 이런 사실 볼만할 것 같아 직접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관전 포인트는 둘이서 처음 주시원할 때 뭐라고 얘기가 튀어야 할지 부정선거 얘기를 할 것이다. 그거를 반대 신문에서 어떻게 파고들지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네.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야 차라리 좋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그런 시그널을 주고 야, 내가 너가 했다고 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빠져나가라. 에? 그러니까는 내가 너가 했다고 한다. 그러면 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그 시그널을 듣고 또 김용현이 알아차리고 자기도 이제 그냥 무조건 부인하는 걸로 아니 이건 시켰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런 말조차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들고요. 그러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저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이렇게 뭐 모르쇠로. 근데 뭐 바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 최상목에게 준 쪽지는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이 아마 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TV 보고 알았다고 예, 하죠. 박선원 의원이 그것은 김용현이 줄 수가 없는 것이 김용현 그 당시에 위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위치에 그 자리에 없었다. 네, 김용현 그 당시에 합참에 있었다라고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이 계엄 있고 나서 직후에 가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기상천외한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국정을 책임지던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싸움 나거나 또 거짓말을 계속 하거나. 근데 더 슬픈 거는 거의 많은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소리 했을 때는 국민들이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이제 더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결국은 그 둘의 주장에다 맞다면 네. 그런 식으로 가서 맞다면 그러면 내란 수계가 저기 김용현이 아니 그 아래라는 얘기야. 예. 김용현도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관 누구죠? 뭐 누가 있죠? 차관이나 국장이 이제 수계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국장이 시키고 예, 국장이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비선일 받아서 수도 있죠. 네. 윤석열 비선. 대통령한테 네. 다시 지시하고 지시해서 결국 그런 주장이 되는 건데 사실 엄청 웃기는 일입니다만 엄청 웃깁니다. 이제 지금 엄청 웃기고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목적이 아니라 이 체포자 명단을 보면 지극히 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동훈이 여당 당대표입니다. 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는 하되 체포는 여당 당대표.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윤석열 피의자의 어떤 복수심에서 반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탄핵하면서 좀 진면목들이 좀 다 좀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저희 재판하다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모습도 사실 좀 오히려 좀 나왔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좀 눈여겨보기로 하고요. 오늘 23화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